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에 멋진 계획 한두 가지씩 세워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일상 루틴에 돌아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또 방송을 매일 진행하는 것도 조금은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휴식도 좀 취하고 그리고 그동안 밀려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다시 다음 주부터는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좀 점검을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볼까 합니다. 자, 8월 11일 금요일을 맞이해서 기분 좋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미국 증시의 장세였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 오픈 전에 CPI 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보고가 되면서 처음에 이제 주가의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힘이 빠지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결국은 조금 아쉬운 상승률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는 플러스 0.15% 보여줬고요. S&P 500은 0.03% 거의 횡보를 했습니다. 나스닥도 플러스 0.12%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어제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성장주 중에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이름들을 살펴보면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5.67% 올라갔고요. 디즈니가 플러스 4.88, 데이터독 플러스 4.56,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4.13% 올라갔고요. 로블록스 플러스 3.90, 지스케일러 플러스 2.85, 리오토 플러스 2.41, 쇼피파이 플러스 2.30, 스타벅스 플러스 2.28,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가 1.97%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살펴보면요. 어제 테슬라가 1.3%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0.52, 넷플릭스 플러스 0.25,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2, 메타 플랫폼즈 플러스 0.17, 구글 플러스 0.05, 그리고 애플하고 엔비디아는요. 소폭이긴 하지만 마이너스를 보이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기대하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CPI 지수 발표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줄여서 CPI라고 부르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작년과 대비했을 때 3.2%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3.3%였습니다. 따라서 전망치보다 약간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음은 코어 CPI. 코어는 이제 변동성이 극심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하는 건데요. 보통은 근원 CPI라고 부르죠. 근원 CPI는 12개월 기준으로 4.7%, 아직까지는 상승된 모습이고요.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시장의 전망치는 4.8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헤드라인 CPI도 그렇고 근원 CPI도 그렇고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가 발표됐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두 수치 모두 지난달에 비해서는 0.2%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달 대비해서 물가가 0.2% 추가적으로 올라간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상승분의 대부분이 쉘터 코스트에서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쉘터 코스트는요, 거주 비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얘기하는 거죠. 렌트비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0.4% 상승했고요.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7.7% 올라간 상황입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도요, 렌트비가 너무나 솟구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런던 외곽에 아주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과거 1년 동안 제가 월세를 받고 있는 금액이 한 2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세를 살펴보니까요, 이게 250만 원 정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 4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세입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렌트비가 쉽게 가라지 않는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요, 인플레이션 부분에 가장 커다란 위협 요소다, 리스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리얼 웨이지입니다. 앞에 리얼이 붙으면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질 임금이라 그러죠. 자, 실질 임금의 상승률은요 0.3% 지난달 비해서 올라갔고요. 고무적인 부분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1.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고용시장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임금 상승이 잦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2022년 중반에 한 1년 전에 6월 달이었나요? 9%를 찍은 적이 있죠. 그래서 40년 만에 최고 수치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요 1년 만에 많이 가라앉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2% 레벨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통계청에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쉘터 코스트, 거주 비용이요. 지금 현재 CPI의 90% 상승분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 아직까지 0.2%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올라간 상승분 중에 90%는 거주 비용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CPI를 이루는 그 구성 요소 중에 3분의 1이 거주 비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주 비용이 어떻게 추세를 보이냐에 따라서 CPI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CME Fed Watc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상승에 대한 예상이죠. 보시는 것처럼 89%의 확률을 가지고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다음 연준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치게 긍정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데요. 반면 11%의 확률을 가지고 아니다 0.25%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불과 일주일 전에 8월 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2% 그리고 18%였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씩 동결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일주일 전에는 82%에 불과했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89%까지 상승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지금 시장에서는요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위험한 시장의 기대감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미래에도요 CPI 지수 그리고 또 PCE가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동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에는 CNBC 프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미국 증시 역사에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파악해 볼까 합니다.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9월 달이요. 미국 증시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좋지 않은 달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월가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먼스니까요. 12개월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달이 9월 달인데 9월 달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사실은 CNBC 프로의 데이터에 따른 분석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BC 프로에서 진행한 시즈널 데이터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요. 1년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달이 9월 달이다. 따라서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좋지 않은 달이 9월 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좋지 않은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역사적인 패턴이요.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원래 9월 달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모습이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과거 10년의 통계를 살펴보면요. S&P 500은 평균적으로 9월 달에 마이너스 1.53%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는 보통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따라서 1.53% 떨어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다.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20년 평균은 마이너스 0.52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러한 9월 달의 약세 모습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경우 모두 12개월 동안의 성적표를 쭉 나열해 보면 가장 좋지 않은 달이 9월 달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0년 평균이 나와 있는데요. 8월 달은 보통 0.12% 주가가 상승했고요. 9월 달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이너스 1.53, 10월 달은 플러스 2.26, 그리고 11월 달은 두 번째로 좋은 달인데요. 플러스 3.2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2월 달에도 이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9월 달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게 12월 달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9월 달에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그들의 데스크, 사무실로 돌아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양 국가에서는 그 여름 휴가를 굉장히 오래 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을 오랜만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자, 일단 처음으로요. 수익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텍스의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텍스를 감면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시기가 바로 9월 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좋지 않은 수익률을 만들어낸다. 뭐 12월 달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좋지 않은 통계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S&P 500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테크 주식은요, 조금 더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10년 평균을 봤을 때 테크 섹터는요, 2.14%나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1.53이었죠. 따라서 거기에 비해서도 현저히 더 좋지 않은 성과를 테크 주식들이 보여왔다. 그러면서 S&P 500에 11개의 섹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 테크 주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도요. 9월 달이 가장 최악의 달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2.82%나 떨어졌고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 2.2% 떨어지면서 9월 달이 최악이었고요. 아마존은 9월 달이 두 번째로 좋지 않은 그런 달이었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59%, 메타는 세 번째로 좋지 않은 달이 9월 달이었고요. 평균적으로 1.96%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엔비디아도 나오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9번째로 좋지 않은 달이었다. 그 얘기는 이제 네 번째로 좋지 않은 달이었다는 얘기죠. 10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54%. 따라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달이 9월 달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섹터별로 수익률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테크 주식이 마이너스 2.14% 가장 좋지가 않고요. 그나마 선방한 것은 여기 인더스트리, 산업재가 그나마 가장 좋은 성적표를 제출한 섹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 2023년에도 이러한 역사적인 통계가 맞아 떨어질지, 이번에는 조금 다를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러분, 대부분 집에 인터넷과 정수기 사용하시죠? 만약 약정이 끝났는데 그대로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를 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업체 한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정당입니다. 아정당은요, 매월 1만 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인터넷 그리고 가전 렌탈 종합 대리점인데요.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요. 최대 77만원까지 챙길 수 있으니 놓치면 안 되겠죠.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OK. 365일 쉬는 날 없이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편안하게 전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정당이 운영하는 16만 공식 유튜브에는요, 구독만 해도 매월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당첨 기회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엔비디아의 그 인공지능 칩 있잖아요. H100가 지금 없어서 못 판다. H100 칩을 사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어제 그 기사의 후속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차이니즈 컴퍼니,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를 50억 달러어치 주문을 했다라는 굉장한 소식인데요. 50억 달러면 거의 뭐 사재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차이나, 중국의 가장 뛰어난 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요, 지금 5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엔비디아의 칩을 주문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너레티브 AI, 생성형 AI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GPU인데, 이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주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기사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용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최고 테크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알리바바, 바이두, 바이트댄스, 그리고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요. 지금 1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반도체를 주문했다. 자, 그 반도체 이름이 A800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10만 개 정도를 주문했다. 그리고 이 10만 개는요. 올해 지금 딜리버리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50억 달러라 그러는데 10억 달러만 나왔잖아요. 나머지 40억 달러는요. 내년에 지금 딜리버리가 될 예정이다. 따라서 50억 달러 모두 A800라는 반도체 칩, GPU를 사기 위한 그런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10억 달러는 올해 딜리버리가 되고 나머지 40억 달러는 내년의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국 최고의 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GPU,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칩을 사재기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 이유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날 이그제큐티브 오더에 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그제큐티브 오더는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사인된 행정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새로운 미국의 대중국 인베스트에 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쪽에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강요를 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아도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많은 부분에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타날 제약 부분은 뭐냐면요. 세미컨덕터, 반도체라든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우리가 보통 초소형 전자공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퀀텀은 양자공학이죠.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 이렇게 최첨단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IT 기술은요. 이제 더 이상 중국 쪽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이 사인됐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규제는 내년부터 발효가 될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요, 사실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칩 중에 A800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800는요, 성능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떨어지는 버전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100가 최상 버전이죠. 바로 그 밑에 A100가 있고요. 이거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이 바로 A800다. 그런데 이거밖에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작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지금 대중국 수출 규제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사고 싶어서 지금 사재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A800는 A100에 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지금 현재 A800 반도체 칩을 사재기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이유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공포감은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지금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도 이 성능이 떨어지는 A800조차도 살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많이 사놔야 된다. 이렇게 사재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A800 반도체 칩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디스트리뷰터, 판매 유통업체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칩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서 가격이요. 무려 50%나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매출의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였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구글의 종목 분석 기사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서는요, 매일 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종목 분석 기사를 제가 선정하고요. 그 종목 기사를 한글로 번역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선정된 종목은 구글이었습니다. 이 분석 기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 몬스터가 썼고요. 제가 멤버분들께만 공유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진먼스가 주장하기를요, 구글이 지금 검색 진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6월 분기의 어닝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분기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이 구글의 모멘텀을 빼어갈 거라는 투자자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6월 달에 어닝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체크해 보면요. 사실상 검색 쪽에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이제는 대세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구글의 그 시장 점유율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기우에 불과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검색 비즈니스가 아직까지 구글을 지배하고 있다. 최고의 비즈니스는 검색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구글의 6월
4월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가속화된 매출 증가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검색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월 분기에는 2% 증가하는 데 그쳤고, 그리고 작년 12월 분기에는요 2% 오히려 매출이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6월 분기 실적을 보면 5% 정도 구글의 검색 매출이 성장을 만들어냈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어닝콜에 등장한 CEO인 순다 피차이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요, AI가 회사의 리더십이다, 따라서 AI가 구글을 이끌어간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특히 검색의 진화에 대한 굉장히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SGE입니다. SGE는요 Search Generative Experience, 따라서 새로운 차세대의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SGE가 도입이 되게 되면 검색이 훨씬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CEO인 순다 피차이가 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지금 진먼스터가 보기에는 SGE가 적용이 되면요 검색량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SGE는 구글의 랩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요, 만약에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의 오픈은 올해 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 모든 검색 결과에서 SGE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가까운 미래다, 곧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SGE의 혁신적인 기능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검색량보다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검색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다. 따라서 사용률, 검색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죠. SGE가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검색에 대한 경험은요, 사용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깊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얘기는요, 단순한 이제 검색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에 대해서 파고드는 그런 기능을 탑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 이건 이제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고 우리가 어떠한 구매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또한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따라서 굉장히 똑똑한 검색 엔진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구글은요, 지난 20년 동안 쌓아놓은 검색 데이터가 있다. 따라서 구글은 다 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사고 어디로 여행하는지 구글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인 이해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AI 검색 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색 결과의 가장 아래쪽에는 사용자를 구글 검색에 머무를 수 있게끔 버튼이 존재할 것이다. 이 버튼을 눌러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적인 검색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제 가면 갈수록 검색 엔진에서 머무는 시간을 증가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분석 기사의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요, 진먼스터는 2017년부터 AI 기업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2017년에 어닝콜에서 구글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구글의 정체성을 밝힐 때 우리는 전 세계의 정보를 정리하는 기업이다, 정리해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2017년부터 우리는 AI first 기업이다, 이렇게 자신을 이 정체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17년부터 이미 구글은요, 우리는 인공지능에 올인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거죠. 그 간편적인 예를 보시면 그때 2017년만 해도 AI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어닝콜에 평균적으로 23번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3년 2분기 어닝콜을 보면요, 그 숫자가 53번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이제 구글이 스스로 AI 우선 기업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이제 구글은 더 이상 무슨 뭐 검색 엔진, 뭐 정보를 정리하는 기업, 이런 게 아니라 AI, 인공지능 기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가장 먼저 출발했다, AI 관련해서는요, 구글처럼 앞서 나가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론 가장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재들, 최고의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최고의 인재들이 구글에 모여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구글이 직면하고 있는 AI 기회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바뀔 때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도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제 데스크탑에서 검색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모바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글의 이 모바일에 대한 그 검색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요, 한 클릭당, 검색당 만들어지는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광고의 단가가 줄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릭당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검색 수가 10년 동안 극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고 다니잖아요, 손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검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구글 검색 엔진은요,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이다. 따라서 진화된 형태의 구글 검색은요, 또 다른 10년의 견고한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10년에 이 인공지능의 동력으로 인해서 구글 검색은 영원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짐 먼스터가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오래간만에 애플과 에픽게임즈 사이의 법정 분쟁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 들려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이 이겼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애플의 유리한 내용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애플이 계속해서 앱스토어의 규칙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앱스토어의 규칙이라는 것은요, 이제 수수료 관련된 건데 매출 창출의 30%를 애플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수프림 코트, 대법원을 얘기하고요. 대법원이 이번에 인정션을 디클라인했다. 기각을 했다는 거죠. 인정션은 이제 가처분 신청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신청된 내용이 뭐냐면 애플이 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페이먼트 프랙티스, 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좀 바꿀 수 있게끔 뭐 도와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애플의 페이먼트 프랙티스, 결제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이 애플 기기를 사용하면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이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앱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텐데요. 이러한 수익의 30%를 애플에 지금 수수료로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그런 기업이 있었죠. 3년 전입니다. 2020년에 이제 이러한 법정 소송이 시작이 되고요. 에픽 게임즈는 그 당시에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를 만든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기를 든 거죠. 우리 30% 납부하기 싫다. 이거 좀 줄여달라.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페이먼트 시스템을 개발해서 아예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애플에서요, 이 에픽 게임즈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너네 필요 없어. 그러면 애플 스토어에 들어오지 마. 이러한 방식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두 기업이 법정에서 붙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에 애플과 에픽 게임즈의 이 법정 소송은요, 약간은 애플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제가 애플의 주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가상 공간, 인터넷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물질적인 환경으로 옮겨놓으면요, 굉장히 좀 확연하게 이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상점에 가기 위해서는 백화점, 백화점 그러면 좀 올드한 느낌이니까 쇼핑센터에 가야 되죠. 쇼핑센터에 가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점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애플이 구성해 놓은 생태계, 즉 애플의 백화점에 이 에픽 게임즈가 입점을 한 상황이죠. 따라서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겠죠. 수수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월세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는 너네 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지만 너네한테 수수료를 낼 수 없어. 새롭게 나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개발할 거야. 이건 조금 억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법정 소송이 지금 애플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대세를 해서 우리가 좀 잊고 있었는데요. 메타 플랫폼즈는 원래 이름이 페이스북이었죠. 그런데 다가오는 미래에 메타버스라는 기술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우리는 메타버스에 있어서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이름까지 바꾼 기업이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는요, 이미 가상현실 쪽에는 최고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퀘스트라는 가상현실 그 고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타죠. 그런데 이번 기사는요, 가상현실이 아니라 AR, 증강현실 글라스에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메타 플랫폼즈는 1000개 정도의 새로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글라스,
증강현실 글라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0개 정도는요 아직 상업화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도되기로는 인터널 디벨롭먼트니까 내부적으로 개발을 위한 용도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퍼블릭 데몬스트레이션, 시연을 할 것이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이제 일반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내부적인 개발 목적, 그리고 이제 시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개 정도만 증강현실 안경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이번에 그 메타가 만들고 있는 증강현실 안경 같은 경우는 실리콘 카바이드로 이 렌즈를 구동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력 반도체죠. 온 세미컨덕터를 통해서 많이 공부한 굉장히 좀 우리한테는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리콘 카바이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이용하는지 바드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이용하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의 공급 업체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일단 크리라는 기업이 등장을 하고요. 그 밑에 월프스피드 그리고 롬도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SIC 이런 기업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온 거를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메타 플랫폼즈가 이 AR 글라스, 증강현실 글라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는 누가 공급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대답을 척척 해주더라고요. 울프스피드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단순히 울프스피드랑 같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SIC 전력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냐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고 강력한 그런 반도체다. 실리콘에 비해서 성능도 좋고 그리고 열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 글래스를 만드는데 활용하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SIC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에 비해서 더 높은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높은 열에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R 글라스, 증강현실 안경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많은 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은요. 메타 플랫폼즈 말고도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R 그리고 VR 산업 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니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매직 립 같은 기업과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울프스피드다라고 자세한 내용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바드랑 좀 소통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 투자 활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요, 버진 갤럭틱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요, 우리 역사책에 나올 만한 엄청난 소식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버진 갤럭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관광객을 우주에 데려갔다라는 굉장한 소식이거든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3% 올라가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죠. 버진 갤럭틱이 관광객들을 이 엣지 오브 스페이스니까요. 완전히 우주로 나간 것은 아니고 우주 앞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우주 여행이긴 하지만 완전히 우주 쪽으로,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성공적으로 갤럭틱 지로2 미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갤럭틱 지로1 같은 경우는요. 사실 과학자들을 태우고 왔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관광객이 우주여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갤럭틱 지로2 미션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주여행을 마쳤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엄마와 딸이 동시에 우주여행을 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기스트 펄슨이니까요. 역사적으로 가장 어린 사람이 우주에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로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가 이번에 우주여행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파킨슨 병을 가진 두 번째 사람이 우주여행을 마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한 획을 그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버진 갤럭틱은 2018년에 첫 번째 우주여행을 마친 이후에 드디어 7번째로 우주여행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얼마나 우주여행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일단 버진 갤럭틱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매달 한 번의 우주여행선을 발사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이 우주여행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여행 가고 싶은 분들이 내야 되는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45만 달러입니다. 45만 달러면 6억 원이죠. 따라서 전세금을 빼서 우주여행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00명이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부자는 많다라는 사실을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요. 어제 굉장히 긍정적인 어닝 결과를 발표한 성장 주식이 있어서요.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접을까 합니다. 일단 아이온큐의 어닝 결과입니다. 아이온큐는 어제 어닝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6.62%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2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적자 폭이 큽니다. 마이너스 0.2이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14센트가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매출을 보시면 5.52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11.5%를 찍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1.16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요. 2023년 파이낸셜 아웃룩 가이던스였습니다. 일단 2023년 1년에 대한 매출 전망을 보시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18.9 밀리언이 매출 목표였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19.3 밀리언까지는 가능하다. 긍정적인 신호죠. 컨센서스는 19.37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이 4.8에서 5.2를 찍을 것이다. 컨센서스는 4.95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매출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부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49 밀리언에서 56 밀리언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자, 부킹은 뭐냐면요. 미래의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요. 1년의 매출이 아직까지 20 밀리언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2023년에 만들어낸 부킹이 49에서 56 밀리언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2024년, 2025년 미래에 가면 갈수록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셈이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미래에 대한 부킹은요. 100% 성장을 일궈냈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여기 나와 있는 비용 증가 부분도요. 사실 이렇게 부킹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퀀템 바셀이라는 이 스위스 기업과의 첫 번째 계약 딜이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로요.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판매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 아이온큐거든요. 따라서 비용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미래 부킹, 미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6% 이상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아이온큐보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어닝을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파가야 테크놀로지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미존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이 기업 너무나 좋으니까 좀 공부해라 이렇게 좀 권유해 주신 주식이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16% 이상 주가가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2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0.00이 나왔습니다. 손익 분기죠. 따라서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인 갭으로 보면 적자 기업이지만 비공식적인 논갭을 보면 이제 흑자로 전환할 때가 임박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이 갭으로도 잘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매출을 보시면요. 196.6 밀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작년 대비 성장률이 7.7%를 찍었는데요. 이 수치는 제가 볼 때 굉장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파가야 테크놀로지는요. 업스타트랑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업스타트 어닝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대비 마이너스 40%라는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따라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 비슷한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업은 마이너스 40% 그리고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7.7%라는
퍼센트라는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면에서 좀 인정을 받을 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욱이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에비타 수익이요, 작년 대비 255% 성장하면서 17.5 밀리언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매출의 증가 그리고 수익성의 향상 두 가지 모두 만들어낸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023년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775에서 825 밀리언 정도를 1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1.7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매출 규모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PS 레이시오가 2배 정도 되는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아직까지 보여주는 기업이 파가야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8월 1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금요일에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주말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셔서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날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다시 모아서요, 꼭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